예, 가계대출이 또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부의 9.13 대책 이후에 상당히 좀 뭔가 대출 규제가 강하게 이렇게 조여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런 대책들이 시장에서는 정말로 약효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조 원 정도 증가한 거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동안의 추세에 비해서는 좀 이제 꺾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늘고 우리 있다. 이제 어차피 소득 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이렇게 지난해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한 7.8%, 정부의 목표치가 한 8% 이내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경상성장률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하고 물가상승 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한 4.5% 정도뿐이 안 되니까는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높은 증가율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냥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경상 증가율이 한 4.78% 정도. 그렇죠. 예. 그거보다 지금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꽤 높은데 그 증가분, 그러니까 더 높은 부분 그 부분은 결국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은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이 또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영업자 대출이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10월 달에 한 2조 원 정도씩 증가했던 것이 2조 한 4천억 원으로 그러니까는 지난 8월 달에 2조 5천억 원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굉장히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취약계층의 어떤 하나의 대출 중에 하나로 이제 되게 자영업자들 대출의 경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9.13 대책 이후에 우리가 그 DSR이라고 하죠. 10월 31일부터 10월 30일부터 적용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10월 31일까지 승인받은 거는 11월 달까지 일단 그것이 이제 유효하게 작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마 효과는 아마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DSR 적용에 따른 좀 이렇게 위축 효과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영업자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니까. 10월 30일부터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9.13 대책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은행들이 미리 알아서 어차피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지만 미리 알아서 이렇게 조금 조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아니죠. 원래가 올해 그 10월 달까지요. 10월 달까지 일종의 그 예비 기간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은행들은 예비 기간을 줬는데 말씀이세요? 아니죠. 예비 기간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은행들이 안 했죠. 안 했던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은행은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하는 것이지 자신들 돈 장사하기 위해서는 돈 장사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만큼 그러니까 지금 좋은 사업이 없는 거죠. 좋은 게 없죠. 담보 확실하고 금리도 그렇죠. 세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까지 최대한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푸는 거군요. 푸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DSR 규제의 실질적인 영향이 표로 나타나는 것, 수치로 나타나는 건 12월 달에나 가야 돼야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하긴 뭐 은행들이 올해 역대 최대 뭐 이익을 낸다니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9월 달, 10월 달에 한 3조 5천억, 3조 7천억 원 이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한 4조 8천억 원이니까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최대 이제 밀어내기 한 거죠. 밀어내기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우리가 참 이 밀어내기라는 표현이 적절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은행들 글쎄요 뭐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니긴 합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영업자 대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화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늘어도 큰 걱정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자영업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를 않잖아요. 이거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우리가 통계적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요. 그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그 추계를 한 건데 그 생계형 자영업자, 특히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죠. 그러니까 작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한 70만 가구 정도로 구하고 있고요. 생계형 자영업자 70만 가구. 이게 2016년 통계인데, 근데 이게 한 43조 원 정도 됩니다.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뭐 사실 굉장히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면서 이분들이 일종의 이제 사실 그 위험 하나 요인이 하나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소위 말하는 취약차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양반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위 20% 저소득층이요. 하위 20%를 보게 되면요, 하위 10%의 가처분 소득이 월 한 7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거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게가요. 당연히 안 불가능하죠. 되죠. 당연히 빚을 내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은행권을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용 등급상 이용을 못 하고 되게 제2금융권도 가고 어렵고 되게 대부업체나 이런 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죠. 금리도 굉장히 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제 이 계층들이요. 하위 20%의 저소득 계층이 예. 부채를 갖고 있는 게 한 591만 명이 됩니다. 근데 하위 11%에서 20% 같은 경우도 소득이 보게 되면 한 140, 가처분 소득이 한 14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여전히 그러니까 최저임금 월 소득으로 볼 때 미만이죠. 미만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제 가게들이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손을 빌려야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채무 노예라고 표현하는데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러네요. 빚을 내서 생계를 하고 또 빚을 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예. 이제 이 그 상당히 가계 부채 됐던 간에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부채라는 건 소득 대비인데 네. 지금 되게 일자리도 보게 되면요. 네. 일자리도 보게 되면 되게 저소득층의 일자리들이 되게 타격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되게 예. 이 취약계층들이 예. 지금 타격을 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소득원이 이제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빚에 대한 부담은 자꾸만 증가해가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결국은 저는 어떤 하나의 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예. 지난번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전화 연결할 때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 다른 뭐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고 취약차주들이 이제 현황 파악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금융당국이 내놓고 있는 대책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적절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까지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우겠다는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한 10% 안팎의 이 금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2% 채 안 되잖아요. 예. 영금리가요. 그럼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돈 있는 분들은 돈 갖다가 다 거기다 아마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돈을 몇 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네. 자영업 한다고 했을 때, 뭐 분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그거 가지고 10% 이상 수익 내기 쉽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빚을 내서 빚을 또 갚아야 돼서 악순환에 그렇죠. 빠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단지 뭐냐면 대부업체 금리보다도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금리보다 조금 낮춰준다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 이를테면 나중에 빚을 탕감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그러다 아니잖아요. 보니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예. 시혜성 차원에서 예. 일부 탕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정부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시간 지나면서 또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네. 이게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은행에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자활을 이해해 가지고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활을 도와주려면 결국 시장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은행은 이용 못하고 제2금융권 내지는 대부업체 가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악순환이고 이건 대책이 아니고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그게 시장이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책금융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고 예. 그랬을 때 저는 한국은행이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금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장선에서 이 그 서민들이 자활 사업 계획서를 전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금리로 중소기업 같은 저금리로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주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 비용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이분들이 파산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비용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맞네요. 예. 일종의 저쪽 예전에 그 방글라데시 했다는 그런 맞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예. 그런 거를 정부에서 좀 자금 지원을 해주면은 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공급되고 또 직접적으로 바로 가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